반갑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핸드아웃은 이제 우리 직원한테 보내줬으니까요. 강의 들으시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얘기하시면 핸드아웃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현실을 인식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그 사물에 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만 그 사물을 인식하지, 개념이 없이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미리 개념을 공부해야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이도 내가 쭉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 하는 기본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독일과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지 하는 걸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계가 없는데요. 제가 4시 20분까지 하는 거죠. 5시 20분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레벨은 왜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존재하지? 도대체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질문입니다. 그거를 이 MIT의 에드가 샤인 조직심리학 교수는 자기가 인사조직 분야에서 조직원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로 이렇게 나눴을 뿐입니다. 이것은 심리학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로 매크로, 메소, 마이크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나눴을 뿐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를 묻는다는 것은 이 우주 속에서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왜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보편적인 질문이죠. 왜를 묻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왜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실험해야 되지 하는 방법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보편적 질문에 대해서 이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특수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개별성인데요. 이 세계는 모든 툴박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툴박스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그 방법론에 따라서 실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있는 매크로 레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는 이걸 가르치는 거죠. 왜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근데 우리 학교는 대개 이걸 안 가르치고 요거를 가르치거나 대개 이걸 가르치죠.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에 큰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엔젤 투자 협회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돼서 왜 독일과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도하고 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매일
그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기만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데요.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전시회나 그 메세 같은데 그런 페어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껍데기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잘못 본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왔다가 지금 현재는 초입에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있습니다. 이것은 CPS 혁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 다시 미국, 독일이 세계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의 혁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4차 산업혁명은 요즘 그 미디어에서 언론에서는 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센세이셔널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CPS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PS라는 건 뭐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이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같은 거는 CPS를 도와주기 위한 방식으로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CPS는 현재 여기 분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강당에 분리 시스템이 있으면 이 분리 시스템을 사이버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놓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이버 시스템으로. 왜 사이버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놓냐면 이렇게 물리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막 이렇게 조작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없잖아요. 현재 물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을 사이버 시스템으로 옮겨놓고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자유롭게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인간에게 좋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실험해보고 이것을 그대로 물리 시스템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그러니까 공장의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CPS 혁명을 이해 못하시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공장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원료와 기자재와 부품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이런 공장 기계 설비들이 어셈블리 라인을 거쳐서 완성품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이것은 포드 자동차 공장 1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의 정도만 조금 다를 뿐 모든 공장은 다 이 어셈블리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셈블리 라인의 기계 설비가 주체고 요것이 객체인 거죠. 요 부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다 객체입니다. 이 객체가 주체에 의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100년 동안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공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주체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뀐 거죠. 이 CPS예요. 이게 샬레인데 독일어로 샬레인데 샬레는 말은 이게 접시, 쟁반, 그릇, 뭔가 물건을 담는 것을 샬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레가 하나의 CPS예요. 그런 이 쟁반이 이 부품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레가 이 부품들을 담았는데 그 부품들도 하나의 CPS예요. 그 CPS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CPS 시스템에 따라서 그 안에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다른 부품과 결합이 돼가지고 언제 완성품으로서 거듭나게 되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센서로. 그러니까 이 샬레도 CPS고 이 부품 각각도 CPS예요. 그런데 이 샬레가 스스로 여기 이런 객체들, 이 다 객체들이죠. 이게 주체가 되어서 이 공장 기계 설비들의 객체의 서비스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서 나중에 완성품이 되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셈블리 라인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에는 이 기계 설비들이 주체였고 이놈들이 객체였는데 부품들이 이제는 부품이 주체가 되고 이 기계 설비들이 오히려 객체가 되는 거예요. 기계 설비들은 그럼 CPS인가 아닌가? CPS예요. 역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공장이. 왜 그러면 공장을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하는 것은 그거는 시대가 변화되었는 데다가 그런 CPS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 이 아다리가 맞은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럼 뭐가 바뀌었냐 말이야. 시대에 바뀐 거는 바로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과 니즈와 요구사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품을 만들어내도 대량 생산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 니즈를 충족시켜주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별적인 주문 사항에 다 포함되는 모든 다른 이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롱테일이 발생하는데 롱테일의 맨 마지막까지 있는 이 요구사항까지 다 포함되는 롱테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독일 지금 제조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대량 생산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맞춤형 주문 생산을 커버할 수 있게끔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이 생기는 거예요. CPS 시스템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공장 전체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베이스드 팩토리가 되는 거죠. 이 공장 전체가 하나의 CPS.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즈드 오가니제이션이 조직은 전부 다 각 부품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주체로서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체가 됩니다. 어떤 것이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직의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러면 공장을 떠난 제품은 소비자에게 팔려가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딜리버리 되는 순간도 스스로 알아서 딜리버리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떠난 제품들이 소비자가 위치한 지역까지 바로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S 베이스드 커뮤니티가 생겨나는 거고 장기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소사이티가 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모르죠.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독일 연구하는 사람, 독일에 있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5년 정도가 되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 제조혁명이 원숙한 단계에 이른다고 말하죠. 그러면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앞으로 이런 CPS 베이스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한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 공장이 완전히 저렇게 CPS 베이스 팩토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리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한 2035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자기네들의 제조업, 특히 이런 공장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멘스나 보쉬나 BMW나 이런 그 큰 공장들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하는 것은 마일스톤을 놓아서 2035년까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인사조직 한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조직 구조가 완전히 분포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중앙 집중적으로 컨트롤했던 것을 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자율적이고 다양성이 중시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직 구조상 수직적인 지배 통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연대와 보충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이 운영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산업혁명까지는 단순한 노동이 복잡한 노동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이 단순화됩니다. 독일에서 나온 문헌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CPS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제조 공정을 노동을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단순하게 변했는데 대부분의 노동은 사라지죠.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은 되는데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오히려 고용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곧 닥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의 재분배 같은 논의를 유럽 지성인들이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독일도 지금 한 의회 차원에서 한 10년 전부터 뭡니까? 그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죠. 다음 달에 스위스는 다음 달에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죠. 기본소득을 국가적으로 전체 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논의가 국가적으로 유럽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어떤 철학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서 시스템적 치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전부 독일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게 1840몇 년, 46년도에 이때 만들어졌고 이 회사는 19세기 후반 1880년대인가 이때만 60년대인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 다임러도 1900년에 최초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100년도 훨씬 넘었고 금년이 BMW는 100년이 되고 요거는 나치 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적어도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고 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 공통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플랫폼, 모듈,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공급업자들, 보쉬, 달러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는 엄청 큰 거죠. 각자 독립적인 작은 기업들이 이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에코시스템은 엄청 크죠. 근데 우리는 이 에코시스템이 거의 없죠. 근데 이 네 개의 주요 핵심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선생님. 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이 기업들 생산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좌우지간 이 네 가지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근데 플랫폼이 뭐냐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상무사하게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죠. 그 플랫폼은 이런 뜻이죠.
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물질적 토대. 그 토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위에 각각의 모듈들이 마음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발휘하고 모듈과 모듈 사이에 마음껏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사내외의 모듈들이 서로 네트워킹함으로써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듈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CPS예요. 작은 부품에서부터 공장 전체가 하나의 CPS가 되듯이 그런 모듈들이 플랫폼 위에서 마음껏 자기 성능을 뽐내면서 네트워킹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이 회사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엄청난 생산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독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런 엄청난 생산성과 창의성이 생겨난 걸까? 그거를 얘기하려고. 독일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하는 거죠. 독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그 전시회에 자꾸 가서 봐봐야 그 잘 몰라요. 그게 왜 그 사람들이 저런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언론들에서 나오는 건 아주 답답해요. 기자들이 가서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산성과 창의성이 생겨나는지를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69년에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3인당 정부 그 총리로 3인당 정부의 총리로 이제 정부를 독일 소속 정부를 운영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에 소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 군정으로부터 정부를 이양받습니다. 누가? 기민당은 이제 중도 우파 정부죠. 이때 그 코나드 아데나워가 나이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 미 군정으로부터 정부를 이양받아서 20년간 정부를 기민당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69년에 이제 빌리 브란트가 할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집니다. 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냐면 중도 우파 정부인 기민당 정부가 폐허 속에서 독일 소속 정부를 이양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두 가지 정책을 썼어요. 하나는 완전히 친서방 정책을 썼습니다. 친서방 정책이라는 게 미국 위주의 말하자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체제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다가 당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 신념을 강력하게 소독 이 시민들에게 뿌리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년간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베를린은 이 육지 위에 떠 있는 조그만 섬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지배하던 동베를린을 제외한 나머지 서베를린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채 고립된 아주 위험천만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자꾸 넘어오는 생기니까 이 장벽을 쳤습니다. 이 장벽을 쳤는데 여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61년도에 장벽에 넘어오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63년이 돼서야 61년도 이때에 그러니까 서베를린의 시장이 누구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서베를린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대국인 미국 당시 케네디 대통령을 서베를린에 초대하죠. 그래서 63년도에 서베를린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빌리 브란트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콘라드 아데나워 초대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케네디고 케네디가 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죠. 뭐라고 연설해? 그 유명한 연설 여러분 아시죠? Ich bin ein Berliner. 나도 베를린 시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독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환영을 이 케네디가 받죠. 아주 유명해요. 그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베를린 시민이 될 것이고 베를린을 방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베를린을 안 찾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소련이 베를린 같은 경우는 소련이 뭐 맘만 먹으면 한 줌도 안 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와가지고 베를린을 어떤 경우에도 사수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을 이제 여기다 공급하고 거기 대학을 따로 세워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베를린 자유대학 이런 것도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한국은행에 있을 때 여기에 연수를 서베를린에 연수를 갔었는데 아주 풍요롭게 됐어요. 오히려 서쪽에 있는 서독보다 훨씬 베를린을 풍요롭게 만들어 놓고 숲 속에다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죠. 이 사람. 이 빌리 브란트가 시장하면서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중도 우파 정당이었던 기민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3인당 정부가 중도 좌파 정부인 69년도에 이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서 소득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 다시 기민당 정부로 갔다가 다시 3인당 정부로 갔다가 현재 다시 기민당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정보 바뀜이 아니라 이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리 브란트를 이해 못하면 소독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빌리 브란트를 이해해야만 소독이 왜 4차 산업혁명의 특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은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인더스트리 룰이라고 합니다. 그 인더스트리 4.0을 이해하려면 이 3인당 정부 시절에 무슨 일이 독일에서 벌어졌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년에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70년 그 다음 겨울에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폴란드라는 나라는 유럽 역사에서 참 슬픈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짓밟히고 독일에 짓밟히고 오스트리아에 짓밟히는 아주 짓밟힘만 당하는 역사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찾아가서 자기 조상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을 하는 동안에 무릎을 착 꿇었어요. 수행원과 기자들은 이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고 현기증 나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릎을 꿇고 묵념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기자들과 이제 대담을 했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왜 당신은 무릎을 꿇었느냐 그랬더니 인간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위대한 문장이죠. 그러자 세계 모든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죠.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약 20년 어간이었어요. 그 20년 만에 다시 독일놈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45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입니다. 20년, 한 25년 지난 다음에까지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소독을 아주 째려보고 있었어요. 저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왜냐하면 경제는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가다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아주 이 경계심을 풀지 않는 눈으로 째려보고 있을 때였는데
이 빌리 브란트가 가서 이 동방 정책을 쓰면서 저런 제스처를 보냈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놓기 시작했죠. 빌리 브란트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 나치에 저항하는 운동을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전개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노르웨이로 망명을 해서 노르웨이에서 다시 저항을 하다가 거기가 나치 정부가 노르웨이를 점령하니까 다시 스웨덴으로 망명해서 또 거기서 조직을 해가지고 나치 정부에 대항했었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패전 후에 다시 베를린으로 들어와서 상인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를린 시장까지 올랐었던 사람인데 이제 총리가 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는 동서독이 완전히 적국이었습니다. 적대하는 관계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동방 정책을 쓰고서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고 속죄와 화해와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69년에 이 정부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언제 통일됐나요? 70년에 이렇게 동방 정책을 쓰고 나서 90년에 통일됐습니다. 정식으로. 20년 만에 통일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인류 보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3인당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Near Democracy, 영어로 More Democracy.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더 많은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사회를 완전히 민주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보수당 정부, 기민당 정부가 소독을 운영하고 있을 이 당시, 그러니까 69년 이전에는 미국의 마샬 플랜에 의해서 소독이 경제 발전이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50년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도 경제 발전이 있으니까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이 만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지 독일 사람들은 자기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인강의 기적을 모르죠. 미국의 원조 마샬 플랜에 의해서 소독이 대규모 원조를 받아서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나요. 50년대. 그렇지만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9년에 빌리 브란트 정부에 의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기계화하고 투자하고 자동화했는데 왜 생산성이 더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늘 그런 걸 느끼는데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놓고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성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막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을 안 하죠.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덮으려고 그러죠. 자꾸 이렇게 덮어요.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반성이 있어요. 항상. 뭔가 잘못됐다고 싶으면 깊이 반성해요. 그 60년대 역시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기계화, 자동화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생산성이 안 오르냐 이거죠. 그래서 연구했어요. 막 학자들도 들어오셔서 연구한 결과 세 가지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세 가지. 기술, 인간, 조직. 기술이 왜 문제였냐? 연구 결과 이렇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반드시 인간에게 공부해야 합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기술 이것을 중시해야 돼요.
됐어. 이거 지금까지도 캐치프레이즈예요. 모든 기술은 인간에게 복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또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바로 노동의 인간화예요. 여기 지금 쓰는 게 없는데 Humanisierung der Arbeit. 아르바이트를 후마니즘으로 만든다. 노동을 인간화한다. 여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인간화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노동이 비인간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인간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을 인간화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뭐겠습니까? 노동을 인간화한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노동을 인간화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물어보면 학생들이 전부 다 하얗게 변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노동을 인간화해야만 생산성이 오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비인간화됐는데 인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노동을 인간화한다고 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환경. 응? 환경. 환경은 일하는 조건, 환경.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무슨 환경? 지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일을 했으면 아.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것도 하나 볼 수 있겠는데.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 됐는데 지금 조건을 바꾼다 그러셨는데 환경을 바꾼다 그랬는데 환경을 바꾼다 그랬을 때 무슨 환경을 바꾼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을 바꿔주면 노동이 인간화되겠어요? 일감어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냐면 맞는 말씀. 근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무수히 이 강의를 했지만 지금 말씀 이렇게 강의 중에 대답을 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선물이라도 없네. 명함을 주세요. 제가 제 책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MBA 과정에 온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도 한 번도 매 학기마다 이걸 물어봐도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대답하셨어요. 뭐냐?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인간화는 첫 번째가 노동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안 올라. 노동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동 시간을 확 줄였는데 그때 당시 50시간 하는 거 주당 그것을 40시간으로 줄였어요. 50시간, 40시간으로 줄이면 얼마나 줄인 겁니까? 거의 20%를 줄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노동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5일, 주 5일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직장인들, 회사원들만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똑같이 그렇게 다 줄여버립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동네 가게 하는 사람들, 음식점 하는 사람들. 제가 유학 중에 굉장히 불편했던 건 뭐냐면 가끔 저녁에 먹을 거 사다 놓지 않아가지고 저녁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6시면 상점이 싹 문을 닫거든. 미리 내가 쇼핑하는 걸 계획적으로 쇼핑해 놓으면 상인들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인도 사람인데 왜 문을 열어놓냐고. 그 나라의 구매력은 어디 도망 안 가요. 시간 계획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8시간 이상 노동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났어요. 미국이 압력을 줘가지고 조금 늘렸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독일 사람들이 가장 노동 시간이 적어요. 그런데 생산성은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동 시간을 확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지금 상인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까지 치면 아마 멕시코보다 높을 겁니다.
노동시간의 인간. 두 번, 마지막. 그렇게 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왜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이걸 아셔야 된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자기가 심심해. 아니 그냥 여가 시간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선생님. 놀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놀러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남는 시간에 자유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에 대해서 생각해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독일 텔레비는 진짜 재미없거든요. 맨날 무슨 토론 프로그램만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도 뭐 그러니까 텔레비 드라마 이런 거 뭐 없어요. 그런 거 있긴 있지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더 합리적인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업무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렇게 생산성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인간 중심적인 기술과 노동을 인간화했더니, 말해서 노동 시간을 확 줄여놨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오른다는 사실을 독일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몰랐냐고. 계속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쪼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생산성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했어요. 이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린 전부 다 미국 경영을 배웠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쥐어 짜면 되고 피라미드 위에서 명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렇게 돼요. 4차 산업혁명이 그게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분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미 70년대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직 구조를 수평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바를 실현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명령과 통제의 시스템으로 피라미드형 그 수직 구조를 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오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주위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면 생산성이 오르고 질서가 꽉 잡혀가지고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은 완전히 깎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평, 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첫 번째 조치가 뭐냐? 대토론 끝에 나온 결론이 76년도에 윗베슈밍스게제츠라는 아주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공동결정해라. 공동으로 결정해라. 누가 한 사람이 자기 뜻을 밑에 사람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독일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 윗베슈밍스게제츠라는 이 공동결정법 자체를 이해 못하면 독일 사회를 이해 못하고, 독일 사회를 이해 못하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동결정법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베슈밍스게제츠를 법으로, 일반법으로 통했습니다. 일반법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통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결정이란 이렇게 정의돼요. 어떤 결정이 타인의 존재, 타인의 노동방, 타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합니다. 그것이 공동결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내 결정이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형성되죠. 이 사회가 독일 말로 포아슈탄트야. 포아슈탄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뜻이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뜻이에요. 맨 앞에 서 있는 어떤 것. 그것이 포아슈탄트. 그 이사회. 그 사람들이 어떤 기능별로 이사들이 쭉 있어요. 그 모임이 이사회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사회 의장이 되겠죠. 그러면 재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사회 의장이 돼요. 그럼 의장은 뭐 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바와 같이 무슨 CEO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상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독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항상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장이다 그러면 이 의장은 이 이사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사회 이끌어낸 합의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프레셔, 그러니까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에요. 자기가 의장이자 동시에 대변인이에요. 메르켈 총리가 맨날 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총리로서 내각 회의에 합의한 바를 자기가 스피커로서 대변인으로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총리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장관들을 부하로서 막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공동결정법은 사적인 조직에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요. 법의 종류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명칭만 달라. 법이. 공공조직에 미치는 법.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있으면 그 의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장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n분의 1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합의를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는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에요. 모든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들끼리 자기들이 짜웅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이사회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감독이사회는 뭐 하는 데냐? 아우프지히트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는 걸 아우프지히트라고요. 그 위원회,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이걸 감독이사회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감독이사회의 합의를 거쳐야 돼요. 감독이사회 합의가 없으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사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냐? 주주의 대표자들과 종업원들의 대표자들이 여기에요. 말하자면 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몇 명씩 여기서 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법에. 그래서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장은 누가 하느냐? 그 사회에 명망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명망 있는 사람들은 대개 주주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주주의 대표자가 이제 의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종업원들 말하자면 직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정해질까요 여기서? 그러면 그것은 직원협의회라는 것의 합의를 또 받아야 돼요. 이 직원협의회라는 것은 뭐냐? 직원들 노조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개별 기업에는 노조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개별 직장에서는 노사 파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산업별로만 이제 노사 관계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대표자들이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로 조건 관련된 것은 이 직원 협의회에서 합의를 거쳐야만 의사결정이 돼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사결정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죠. 졸라 힘들죠. 그냥 힘든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놀랍게도 저렇게 하자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76년도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압도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네? 서로 주인이시죠. 서로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첫째, 두 번째. 그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파벌. 네? 파벌. 파벌? 둘째, 파벌이 생긴다. 또 다른.
예, 우리 이게 이런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는데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자 독일 사회가 뭐가 되냐면 합리성이 확 올라갑니다. 합의를 하려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합리적인 의견을 내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합리성이 올라갔어요. 합리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치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치에 맞단 말이에요. 이치에. 우리의 보편적 이성에 부합하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엄청 생산성이 올랐다고. 오히려 의사결정은 엄청 늦어. 그런데 한 번 의사결정이 돼.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면 순식간에 실행이 되면서 엄청난 합리성에 의해서 그것이 생산성이 확 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요새 젊은 사람들 말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는 거 보면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독일에서 얘네들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느려 터지고 쟤네들이 저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라통이 터져요. 일하는 거 보면 느려서.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는 거 보면 우리의 몇 배를 해놓고 있다고. 이 신비 하나를 하더라도 플랫폼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아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20년, 30년, 50년 가는 일들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해요. 국가적인 아젠다는 심지어 25년 동안 토론해요. 결정을 안 하고. 의회에서 온 국민이 매일 토론해 그냥.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모든 것이 다 나와. 숨길 수가 없어요. 저렇게 놓으면. 문제가 다 나오잖아. 다 털어버리죠. 그래서 다 나오면 그 중에서 핵심이 뭐라는 걸 빼곡하게 나와요. 토론하다 보면. 그러면 그놈을 무너뜨리면 그놈을 해결하면 나머지는 싹 해결해요. 일거에 해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사건. 86년에 터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원전이 있어요. 원전 마피아가 독일에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원전 마피아들은 계속 원전을 돌려야 된다고 하죠. 그럼 이 환경단체나 또는 녹색당에서는 그거 빨리 없애라고 그러죠. 25년간 토론했습니다. 결론을 못 냈어요. 왜냐하면 합의되지 않으면 결론은 안 됩니다. 이것이 독일의 정신이에요. 합의되지 않으나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토론만 하다가 언제 합의가 있었을까요? 네? 후쿠시마.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자 이 지구상에서 현대 문명조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일본이, 기술 문명이 가장 발달해 있는 일본이 핵발전소가 터지자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본이 심지어 이 지구상에서 제2 문명이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원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자 86년부터 토의했던 모든 토의가 앙겔라 메르켈은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물리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현재 기술 문명은 최소한도 이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안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1년 가을에 의회에서 압도적인 합의에 의해서 끝냈습니다. 뭘로요? 2022년까지 독일에 있는 20개가 22개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거에 합의했죠. 몇 년 만에? 토론한 지 26년에 25년 만에. 깨끗이 끝나졌어요. 이 선진국 중에 최초로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 합의의 정신, 여러 선생님들이 이 합의의 정신을 우습게 하시는데
이 합의의 정신이 있으면 그 사회가 고도로 합리화돼요. 아주 의사결정은 느리지만 아주 투명해지고 합리성이 고도로 높아지는 거죠. 독일 얘기를 넘어서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공통점은 다 IT 기업이라는 것, 신생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다 서구에 있다는 것, 뭐 그런 정도가 공통점이에요. 어마무시한 생산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 기업들도 분석해 보니까 4가지가 공통점. 제조업들과 똑같이 플랫폼 만들어서 모듈들을 네트워킹하게 해가지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플랫폼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 물리적, 물질적 토대. 이것이 플랫폼. 삼성전자는 모든 걸 만들어서 다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도 해요. 근데 왜 칭송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크니까 칭송해요. 근데 애플하고 비교하면 애플이 지금까지 번 돈으로 현금으로 쌓아 있는 걸 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주식시장에서 통째로 사고도 돈이 남아요. 근데 애플은 뭘 파는 거? 휴대폰. 그 다음에 무슨 컴퓨터 가지고. 그럼 몇 가지만 팔아요. 그걸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사고도 남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파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삼성전자는 플랫폼이 개판이고 애플은 플랫폼이 기가 막혀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는 왜 그런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국가 운영의 플랫폼이 개판이고 독일은 스웨덴은 스위스는 국가 운영의 플랫폼이 기막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하루 8시간 그냥 텐자 놀면서 하는 것처럼 해도 엄청난 생산성이 나오는 창의성이 나오는 생산성 혁명, 창의성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랫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미국과 같은 그런 이상한 말하자면 지배 구조가 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피라미드형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를 알아보려고 해요. 미국은 지금까지 그 20세기 문명 전체를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을 잘 봐야 돼요. 미국은 독일과 완전히 반대 길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걸어왔어요. 더 강력한 자본주의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강력한 기술 개발을 하도록 했어요. 인간 중심적인 기술 웃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기술은 다 좋은 것이다. 물론 미국이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소련을 제압해야 되는 기술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주 개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강력한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미국은 봤냐면 인간을 자원화했습니다. 인간을 자원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70년대 경영학 공부할 때는 P&O라고 했어요. Personnel and Organization. 인사, 조직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Human Resource라고 바뀌었어요. 이 단체의 가장 큰 수십만 명의 회원과 기업들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단체가 있어요. 이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American Society for Personnel Administration 이렇게 했어요. ASPA라고. 그랬던 이 단체가 이 협회가 80년대 와서 어떻게 바뀌었냐?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이라고 바뀌었어요. 80년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나타낸 거죠. 인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자원이라고.
노동을 인간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자원화했어요. 천연덕스럽게도 자기 스스로를 자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원이라도 우리가 기계의 부품의 하나고 내가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갈아 끼는 거예요. 인간이 노동을 하는 자원의 하나로서만 취급되는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직을 이 사람들은 인간을 자원화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견고한 계층 구조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탑 레벨, 그 퍼스트 티어 여기에는 엘리트들이 장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미국의 탑 스쿨을 나오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맨 꼭대기로 장악하고 이 계층별로 다 피부 색깔별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끔 알리바이 기능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흑인이 가끔 이렇게 알리바이 기능을 해주죠. 우리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열려있다고. 대뿐이나 뭐 균등하게 열렸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문명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만든 보편적 역사가 아닌 미국 역사는 굉장히 특수하고 이례적인 역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했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60년대 히피 문화를 이해해요. 히피 문화는 큰일 났다. 괜찮아요? 좀 하세요. 반도 안 했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하세요. 찰리 채플린 36년의 모던 타임즈라는 이 얘기 아시죠? 인간이 저렇게 기계장치의 한 부품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됐어요. 아주 기계장치에 끼어가지고 도저히 인간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미국 문명, 미국의 동부 문명이죠. 특히 월스트리트가 요구하는 문명,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60년대죠. 누군지 아시죠? 이게 지금 배틀필드입니다. 지금 여기 탱크가 있고 군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놓고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드스닥에 락 페스티벌이 6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대표원에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락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안전,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 인종차별 폐지, 인간성 회복,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지금도 우드스톡의 락 페스티벌은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히피 문화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기존의 통념과 질서와 제도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자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고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거죠. 저항,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저항이고 협력이고 합의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선생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레리 페이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회사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무기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쇠바퀴인데 끝에 뭉툭한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30년대에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로부터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아시겠죠? 레리 페이지는 구글을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세르게이 브린. 세르게이 선생님 말씀대로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은 소련 출신이죠. 나의 반골 기지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반골 기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나의 기지로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세돌 사범하고 악수하느라고 여기 왔었죠. 아주 겸손하게 두 손으로 이세돌 선수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73년에 레리 페이지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모스크바에 태어나가지고 79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여튼 탈출합니다. 소련의 압제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공산당 압제를 벗어나서 미국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이제 레리 페이지를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창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현대 문명이 가능하고 있는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절대로 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 히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정신을 몸으로 그냥 세계 최고의 부자의 대열에 올라갔지만 저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모형이 있고 스칸디나비아 모형, 게르만 모형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모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계차별,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화하고. 우리 학교에서 전교 2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을 점심 급식 때 줄 서지 않고 먼저 배식 받아요. 다른 아이들은 줄을 늦게 서는 날이면 5분 만에 밥을 먹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수업을 받아요. 공부 못한다고 밥도 늦게 먹으라고 너무한 거죠. 이게 울산 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첫 사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비인간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창의적인 아이가 되겠어요? 경쟁하느라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경쟁 대열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낮은 생산성과 창의성 너무나 당연한 스칸디나비아 모형, 게르만 모형,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와 보충에 의해서 절대평가를 합니다. 너 자신을 열어봐. 우리 아이들이 독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걔 아이들이 한 그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을 아주 극명하게 제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공수된 옷을 입고 학교 갔을 거 아니야. 그 독일 애들하고 완전히 딴판에 말하자면 패션일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한테 아인지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아인지 독일어의 아인스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일이잖아요. 일, 아인스. 근데 아인스라는 그 형용사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인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아이가 뭐가 잘하면 이렇게 칭찬해요. 아인스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독특한 상태가 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최근에 의과대 본과 학생들 2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절대평가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성적이 올랐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느라고 상대평가를 하니까 계속 외우고 답을 외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적인 게 아니라 동료가 돼서 서로 같이 그룹 통일을 해서 진짜 의학 지식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생들끼리 서로 그룹 통일가 일어나고 서로 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배우는 의학 지식이 진짜 맞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히려 의료 봉사 활동을 나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실제 계산해 보니까 의료 봉사 활동한 시간이 훨씬 늘어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해서 성장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공헌하려는 생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화하는 것은 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제예요. 이게 위에서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문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기 처방은 리더십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하고 조직운영 플랫폼 재설계, 집단지성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학습해야 됩니다. 이 얘기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끝내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땡큐.
중장기 처방은 사회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이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요거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그룹으로 이순신 장군처럼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집단지성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21세기 지식사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19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어다 대고 이순신 리더십을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제정신인 거예요. 이게. 그 메시아 신도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인물, 영웅적인 인물을 갖다 놓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십도 아닌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의에 의해서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합리적인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조건 중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정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대화하고 토론하려면 계급장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내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윽박지르면서 필리버스터를 그만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하게 공천을 해놓고 와서 막 사람들이 울게 하고 막 도끼자루가 공천장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이 사회성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 뜻대로 막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최악의 거예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류가 만들어놓은 모든 지식체계는 미래를 예측해서 놀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체계는 문명이라는 거 그런 걸로 놀라지 않게 하는 미래를 예측 가능한 모든 지식체계가 문명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문명체계로 가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창의와 혁신이 생겨나게 돼요? 창의와 혁신은 심리적 안정이 있을 때만 생겨나요.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대화하고 토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상호 신뢰해야 돼. 신뢰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더라도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곤궁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신뢰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불신 조직, 불신 사회라는 것은 아주 한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가서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예요. 그 십상시가 생겨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회는 불신 사회예요. 신뢰 사회는 뭐냐면 내 단점, 내 잘못, 내 모든 문제점을 다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와 반대 얘기를 내가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뢰 사회예요. 똑같은 얘기 그 사람이 원하는 입에 발린 얘기만 해주면 그건 완전히 불신 사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어느 순간에 날아갈지 모르는 완전히 불안전한 사회죠. 불안한 사회죠. 목표의 명확함을 이해해야 돼요. 이건 독일어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게슈탈트라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내가 해준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그릇을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물을 비워서 이 세제를 풀어가지고 닦아서 물을 말려가지고 자기자기에 묻는 이 일련의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라고 그러죠. 설거지예요. 그 설거지를 게슈탈트. 설거지라는 말이 게슈탈트가 아니라 그 일련의 행동의 전체 묶음을 게슈탈트.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고 한국말로도 물론 번역이 안 돼요. 이게 독일어에만 쓰이는 독특한 전체라는 개념이에요. 전체. 그런데 나는 그런 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콧노래를 속으로 부르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시발하면서 설거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같은 행동이지만 겉에서 그게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그 의미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 게슈탈트. 전체가 공유됩니다. 조직은 반드시 구성원들이 조직에 나타나는 전체, 즉 게슈탈트를 공유할 수 있어요. 게슈탈트가 공유되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지금 무슨 짓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민이. 총리 공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독일은 그래서 끊임없이 왜 이렇게 총리가 나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왜 이렇게 총리가 나와서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보통 사람이 나와서 총리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이 그 유튜브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왜 할까요? 왜 총리가 왜 나와서 그걸 할까요?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뭘 계획하겠으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고, 100만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이고, 합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너무 많은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게슈탈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게슈탈트가 공유되어야만 되죠. 그래서 전체는 항상 부분 합보다 커요. 부분들을 합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최적화하려고 하면 전체가 항상 왜곡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교육부 장관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내겠다고 계속 이렇게 해봐야 자기로서는 그것이 최적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는 전체를 항상 왜곡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맨 먼저 매크로 레벨을 이해하는 거예요. 매크로 레벨이 바로 뭐예요? 게슈탈트. 그 게슈탈트를 전체가 이해했을 때 내가 그 게슈탈트 속에서 뭘 해야만 전체에 부합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알 수 있게. 그 조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도 똑같아요. 국가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비로소 게슈탈트가 공유됐을 때 자기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문제네요. 이것만 얘기해 수평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you have to be run by ideas, not hierarchy.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이 스티브 잡스가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요, 진짜로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스티브 잡스는 개또라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을 위대한 혁신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형편없는 것이 있다면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하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계급장 뛰고 토론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게 뭔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집단지성 마련해잖아요. 그 후계자 팀 쿡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와이셔츠를 안 입어요. 이게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문명을 거부하는 아주 이 사람은 동성애자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말했어요. 반대 의견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절대 사람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대 의견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는 일부러 논쟁을 벌이려고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래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면 배신자로 찍는 사회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의견이 달라야 되고 어떻게 인간의 의견이 같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지배와 통제가 아니라 연대와 보충,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핸드아웃을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사결정하는 방식은 어떤 제약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에 반대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즈가 나오면 반드시 안티 테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안티테제가 없는 테제는 위험천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반대 의견을 이 제한된 의견에 따라 근거를 두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이 여기다 대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마치 안티테제라고. 근데 나는 이것은 안티테제가 아니라 무슨 뭐라고 하냐면 생떼라고. 생떼에 난무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떠드는 정치인들이 떠드는 전부 다 생떼예요. 안티테제가 아니거든요. 안티테제가 돼야 돼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신체이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신체이제가 바로 합집합의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적인 합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테제와 안티테제를 포괄하는 완전히 새로운 신체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혁신센터를 세우면 창조혁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안티테이제가 나타났을 때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와 다른 견해가 나타나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신테이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독일 교육, 스위스 교육, 오스트리아 교육, 네덜란드 교육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안티테이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합하여 신테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정반합의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그것을 헤겔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 그것을 정반합의 변증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끌어다가 쓰는 바람에 그 변증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dialectic,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변증적으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화법이 이렇게 하는 대화법. 테이즈, 안티테이즈, 신테이즈를 말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변들이.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냥 우격다짐으로 나와 견해가 다르면 마치 때려 눕혀야 할 적으로 생각하게끔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헬조선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교에서 정반합에 의한 변증법적 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합의의 정신, 아까 얘기했던 콜레기얼 프린시플, 합의의 정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비로소 창조와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강의가 좋아서 질문할 수가 없어요. 폭스바겐 사례요. 네. 선생님, 그 다음에 폭스바겐 사례는 이렇습니다. 독일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했지만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 네오나치들도 반성했다고 그러지만 코나드 아데나와 초대 총리가 완벽하게 그 나치 장단들을 처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독일말로 탈나치화라고 하는데 엔트나치비지어론이라고 탈나치화 작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완전히 못했어요. 근데 70을 먹은 노인이 수상이 돼가지고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한탄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냐? 내가 총리가 되어서 정부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불러보니까 대부분 다 유능한 놈들은 다 나치 구역자입니다. 그래 그런 놈들 어떻게 공적 업무를 하게 하겠어요? 그런 놈 다 재판을 통해서 5등급으로 나와서 다 처형하는 놈들 재판을 통해서 처벌 다 했어요. 그 공적 업무로 나와 쓸 수 있는 놈이 자기처럼 70이 넘는 노인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갓 젊은 애들 20살 넘은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완벽하게 청산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독일 역사 속에, 현대사 속에 나치 잔당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직.
그래서 폭스바겐 사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폭스바겐 사례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사실 주정부가 대주주거든요. 그 리더 작센 중에 주정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있던 원 주주들 중에 힘 있는 그 사람이 그 대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회 의장이니까 주주들의 원 가문 소속에 있는 그 끈토부가 놀았으니까 자기가 파워가 생기잖아요. 파워를 없애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공동묘조법인데 그 정신을 위배하고 자기가 그 말하자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갖게 되면 마치 거기에 빌붙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십상시가 있을 거예요. 그 십상시들이 그 줄을 타고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성, 그다음에 합의 원칙, 그 폭스바겐을 저희 또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 왔을 텐데.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또라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불가사의 독일 사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전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진짜 불가사의. 그래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나오겠죠. 독일 사회에서 표절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표절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완전히 개아장나고 폐가 망신하고 독일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뛰신하고 그랬어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 박사학위 법학 박사학위 논문이 만베르크 대학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그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이나 2010년 독일에 표절하는 또라이들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제안을 회사 내 구성원들 중에서 제안을 CEO라든지 대표이사급 정도 임원들만 계속 제안을 내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의견도 없이 그런 조직의 구성원은 계속 제안을 임원들한테 계속 이끌어내고 직원들한테 제안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현실 속에는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항상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직 리더밖에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리더가 더욱더 왜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제안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추진해보자 해서 오케이 된 합의는 위험하다라고. 엄청 위험한 자리였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렇게 허투루 되는 게 그러면 반대로 교수님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수많은 직원들이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토론할 때 계급장을 떼고 토론을 하고 싶다 한들 다 같이 모여서 편하게 술자리를 하고 뭐 하고 한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을 자원으로 봐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영혼이 있는 실존하는 존재로 인간을 보지 않고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애를 안 낳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임신을 많이 시키는 방법을 해요. 왜 임신을 시키냐고 공무원들은 물어봐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봐요. 사람들을. 한 인간으로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실존하는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그 임신을 많이 하게 시켜야 되겠다고 그런 전략을 쓴다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는 완전히 인간주의적인 말하자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임신해서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납니다. 미쳤어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안 오는 근본적으로 이 돈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가 사람을 그 선생님이 있는 조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위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구성원들을 상황으로 보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1시간 난이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